중국은 늘 말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 속국일 뿐, 산샤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댐 안전 전문가 마리안 드비가 들고 온 확보한 최신 자료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390억 톤, 팔당댐 195개가 한 번에 터져 나온다면 우한 난징 상하이는 단 36시간 안에 지도가 다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움직인 나라, 대한민국.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용히 숨겨온 우리의 기술이 어떻게 중국의 숨통을 조여왔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리안 뒤퐁입니다. 세계은행 산하수자원 및 댐 안정성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구조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지 12년, 그 시간을 오로지 대형 인프라의 안정성 평가에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댐이요. 댐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에요. 수억 명의 삶과 죽음이 걸린 구조물이죠.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 본부 사무실에 앉아 중국 정부가 제출한 산샤댐 안정성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건 루틴 작업이었습니다. 매년 중국은 똑같은 문구를 담은 보고서를 보냈거든요. 100년 주기의 홍수도 견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정기 점검 완료 같은 말들이요. 저는 그냥 도장 찍고 넘기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들이 뭔가 어색했거든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댐 표면의 콘크리트 패턴이 미묘하게 비틀려 있었어요. 처음엔 카메라 렌즈 왜곡인 줄 알았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지점이 똑같은 방식으로 휘어져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의 사진 자료를 모두 꺼내 비교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댐 중앙부의 곡률이 해마다 조금씩 심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표면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피로 누적이었죠. 저는 즉시 민간 위성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공개한 고해상도 지형 데이터였어요. 레이저 측정 방식으로 댐의 변위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였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댐 중앙부가 매년 평균 4mm씩 하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4mm요. 누군가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댐 구조공학에서는 재앙의 시작이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하나였어요. 댐 내부에서 응력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콘크리트가 견딜 수 있는 한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 제보도 찾아봤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를 뒤지다가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어요. 댐 인근에 사는 한 어부가 올린 게시물이었죠. 최근 몇 년간 댐 아래쪽 물의 흐름이 이상하다. 소용돌이가 예전과 다르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비틀린 콘크리트, 위성이 잡은 밀리미터 단위 변이, 지역 주민의 체감 변화까지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산샤댐 구조적 피로 누적 가능성 및 중장기 리스크 평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였죠.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 답이 왔어요. 부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리안, 자네 보고서 잘 봤네. 그런데 말이야, 이건 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과학적 사실보다 외교적 부담이 우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적 망신이겠죠. 하지만 만약 제가 맞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요?
수억 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갔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제 옆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마리안,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제임스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나도 자네 보고서 봤어. 데이터는 맞아. 하지만 위층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자네도 알잖아. 이건 정치야. 정치요. 저는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구조공학에는 정치가 없어야 했어요. 중력은 외교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서 사본을 꺼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중국의 거대한 자부심 뒤에는 작은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균열을 본 건 저였어요. 이제 선택해야 했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밀고 나갈 것인가. 저는 보고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로요. 주말에 집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에 걸리면 바로 징계감이었거든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산샤댐의 구조 데이터, 양쯔강 유역의 지형 정보, 과거 50년간의 숨은 기록까지 모두 입력했어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죠. 댐 중앙부에 치명적 균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붕괴 후 8시간 만에 상류에서 수십 미터 높이의 물벽이 형성됐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속도로 하류를 향해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중류 도시 5곳이 완전히 물에 잠겼죠. 우한, 난징 같은 대도시는 36시간에서 40시간 사이에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인명피해 예측치는 최소 수백만 명이었어요. 경제적 타격도 계산했습니다. 양쯔강 유역은 중국 GDP의 40%를 생산하는 지역이거든요. 제조업 시설, 물류 인프라, 농경지가 모두 파괴되는 거였죠. 피해 규모는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보다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아니, 이게 현실적인 시나리오인가? 저는 모델을 다시 점검했죠. 변수를 바꿔가며 10번도 넘게 돌렸습니다. 결과는 매번 비슷했어요. 차이는 시간과 규모뿐이었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제임스를 찾아갔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마리안, 주말에 잠 못 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좀 봐줘. 내가 미친 건지 확인해줘. 제임스는 30분 동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죠. 마리안,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내 계산이 틀렸어?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맞아. 그게 문제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4명을 더 모았습니다. 모두 수자원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전문가들이었어요. 비공식 회의를 열었죠. 작은 회의실에서 문을 닫고요.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독일인 구조공학자 한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맞다면 우리는 상부에 보고해야 해. 캐나다인 수문학자 에밀리가 끼어들었죠.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이건 국가 체면이 걸린 문제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정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한스가 제안했어요. 임시기술회의를 소집하자. 공식 석상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는 모두 참석하는 자리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죠. 이틀 뒤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 30여 명이 모였어요. 중국 대표단도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죠. 산샤댐 붕괴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물벽의 높이, 확산 속도, 피해 예측치까지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객관적으로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데이터만으로 말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중국 대표단 수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것은 외국 전문가의 과장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죠. 산샤댐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물입니다. 이런 식의 분석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욕이에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이건 모욕이 아닙니다. 과학적 분석일 뿐이죠. 하지만 중국 측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오후 상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부국장실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마리안, 자네 무슨 짓을 한 건가?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저는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죠. 중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네. 자네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 연구는요? 부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분간 중단일세.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에서 제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리안, 우리가 있어. 공식적으론 못 도와주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계속하자. 에밀리와 한스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끼리라도 연구를 이어가는 거야. 진실은 밝혀져야 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소수지만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작은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싸우기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구나.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비공식 연구팀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퇴근 후에 만났어요. 작은 카페나 누군가의 집에서요. 공식 회의실은 사용할 수 없었으니까요. 각자 맡은 분야의 자료를 수집했죠. 저는 댐 파괴 메커니즘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외부 충격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건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폭발물, 지진, 내부 균열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죠. 고각 관통 타격이었습니다. 한스가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한 국방 분석 기관에서 공유한 문서였어요. 동아시아 군사력 평가 보고서였죠.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파괴는 알았어요. 보고서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현무-5 대한민국 전략 타격 체계.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탄두 중량 9톤, 관통 깊이 20m 이상, 고각 낙하 방식, 종말 속도 마하 10까지요.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9톤 탄두가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 낙하한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대략 400기가줄 정도였습니다. 이건 재래식 폭약 100톤에 맞먹는 에너지였죠. 게다가 관통 타격이에요.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샤댐 설계도를 꺼냈어요. 댐 상부 콘크리트 두께는 15m였습니다. 현무의 관통 깊이는 20m 이상이었죠. 숫자가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찾았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만약 이 미사일의 성능이 보고서 수치의 절반만 맞아도 산샤댐은 막을 수 없어. 한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선진국이라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만 떠올렸거든요. 한국은 그저 중견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현무 시리즈의 개발 역사, 시험 발사 기록, 기술 사양까지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됐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됐다는 거예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녀도 고개를 저었죠. 나도 몰랐어. 조용하네. 너무 조용해. 맞았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고 배치했을 뿐이었죠. 저는 구조물 파괴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엔 현무 -5의 타격을 변수로 넣었어요. 산샤댐 중앙부에 6발이 연속으로 명중한다고 가정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댐은 30분 이내에 붕괴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위협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무기를 개발했을까요? 북한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거리가 3,000km가 넘었어요. 북한만 겨냥한 게 아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방산 수출 현황, 우주 발사체 기술, 원자력 발전소 운영 능력까지요. 퍼즐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기술을 축적했던 겁니다. 과시하지 않고요. 위협하지 않고요. 그냥 묵묵히 만들었던 거죠. 저는 이 태도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현무 -5 자료를 공유했어요. 산샤댐이 안전한 구조물이 아니라 타격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어요.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죠. 이거 큰일인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제 정세가 요동칠 거라는 걸요. 중국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죠. 저는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라는 변수를 중심에 놓고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였죠. 그리고 그 강함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한 달 뒤 제네바에서 국제안보 및 수자원 포럼이 열렸습니다. 30여 개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댐 안전성, 국경 간 수자원 관리, 재난 대응 같은 주제를 다루는 자리였죠. 저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한스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독일 대표단 기술 자문으로 제 이름을 올린 거예요. 자네가 와야 해. 이 자리에서 말해야 한다고. 저는 고민했죠. 다시 뭉개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포럼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댐 안정성 세션이 시작됐어요. 중국 대표가 먼저 발표했죠. 산샤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안전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가리켰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각 관통 타격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중국 대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댐은 공격받도록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런 가정 자체가 무의미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고각 낙하는. 중국 대표가 말을 끊었어요. 뒤퐁 박사, 당신은 구조공학자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 분야를 벗어난 추측은 자제해 주십시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앉지 않았어요. 저는 구조물 파괴 메커니즘을 연구합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충격이 제 전문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특히 한국의 현무 시리즈 같은 무기 체계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대표단 쪽에서였어요. 영국 분석가 하나가 손을 들었죠. 뒤퐁 박사, 한국 무기 성능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전 검증도 안 됐고요. 그걸 기준으로 분석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조차 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프랑스 동료 하나가 끼어들었죠. 마리안, 우리도 미사일 기술은 있어. 하지만 댐을 타격한다는 건 전쟁 범죄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능성과 윤리는 별개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여러 사람들이 저를 피해갔어요.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죠.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아무도 안 믿어.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었죠. 한 선배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리안, 자네 경력을 생각해.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학계에서 고립될 거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포럼 리뷰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프랑스 전문가, 한국 무기 과신하며 산샤댐 위험론 주장.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더 가혹했어요. 뒤퐁 박사는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 데이터를 근거로 과장된 주장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분석이 정치적 편향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편향이요. 저는 데이터만 봤는데요.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여자 과학자가 군사 문제에 끼어들면 이렇게 된다. 한국한테 돈이라도 받았나. 경력 끝났네 같은 말들이 즐비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12년을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죠.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나요? 저는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스였습니다. 마리안, 기사 봤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자네를 믿어. 에밀리도 문자를 보냈죠.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고마운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은행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부였어요. 뒤퐁 박사님,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저는 알았어요.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거라는 걸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강한 거구나. 한국은 약하다는 편견, 여자는 군사를 모른다는 편견, 중국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편견까지요. 이 모든 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현무-5의 성능은 실제했고요. 산샤댐의 취약성도 실제했죠. 제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였죠. 비행기 창밖으로 제네바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진실은 인기 투표가 아니다. 다수가 믿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이다. 이 문장을 붙들고 버텨야 했습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병가를 냈죠. 사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지만요. 집에서 노트북만 들여다보며 지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보고 또 봤어요. 혹시 제가 틀렸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계산은 맞았어요. 현무의 관통력, 산샤댐의 취약 지점, 붕괴 시나리오까지 모든 게 논리적으로 연결됐죠. 문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국제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지만 약간 악센트가 있었어요. 뒤퐁 박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전화드립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박형수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한국이요. 어떻게? 박형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의 제네바 발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작성하신 비공식 보고서도요. 유럽 동료들을 통해 입수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비난하려고 전화한 건가요?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요? 네. 박사님이 옳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시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이 저를 돕겠다고요? 왜? 저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박형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박사님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워싱턴의 한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죠. 혹시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약속 날이 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2명의 한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형수 씨와 김지훈 씨였죠. 둘 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과하지 않게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박형수 씨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USB 하나를 꺼내 건넸죠. 이 안에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기밀 범위 내에서 공유 가능한 것들이에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떤 자료입니까? 김지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콘크리트 관통 실험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두께와 강도에서 테스트한 결과죠. 둘째, 고각 타격 충격파 센서 데이터예요. 충격이 구조물 내부로 어떻게 전파되는지 측정한 겁니다. 박형수 씨가 이어받았어요. 셋째, 구조물 내부 파괴 시뮬레이션 일부입니다. 댐 같은 대형 구조물을 가정한 거죠. 물론 특정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라면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한국 정부는 알고 있나요? 박형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학술 교류를 한 것뿐이죠. 김지훈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뒤퐁 박사님,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하지만 강함을 과시하진 않습니다. 왜죠? 과시하는 순간 위협이 되니까요. 우리는 위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억제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을 만나봤어요. 대부분은 자국 무기를 자랑했죠. 더 강하다고, 더 우수하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진중했죠. 박형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현무를 개발한 건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억제력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작은 나라가 강한 무기를 가지면 불온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네바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 무기는 과장됐다고들 하더군요. 김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항상 과소평가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증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박형수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사님, 이 자료로 연구를 완성하십시오. 우리는 박사님을 믿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박형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우리는 공격하지 않기 위해 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 한 문장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호텔을 나와 택시에 앉았습니다. USB를 꽉 쥐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건네준 증거가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어떤 나라는 힘을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힘을 숨긴다. 한국은 후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더 강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죠. 폴더가 3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관통 실험, 충격파 데이터, 구조 파괴 시뮬레이션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다양한 콘크리트 두께에서 관통 깊이를 측정한 기록이었죠. 10m, 15m, 20m까지요. 그래프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야외 시험장에서 얻은 수치였죠. 탄두가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속도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초당 200m 이상을 유지하더군요. 이 속도면 산샤댐 상부 콘크리트 15m는 그냥 통과해요. 내부 구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충격파 센서 데이터였어요. 타격 지점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구조물 내부로 어떻게 퍼지는지 측정한 거였죠. 그래프가 아름다웠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요. 데이터가 완벽했어요. 충격파는 동심원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의 약점을 따라 불규칙하게 전파됐죠. 특히 콘크리트와 철근 접합부에서 증폭됐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댐 같은 거대 구조물은 균일하지 않거든요. 내부에 수많은 이음새가 있죠. 충격파는 바로 그 이음새를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밤새 계산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제 모델에 입력했어요. 변수를 하나씩 조정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10번, 20번, 30번까지요. 결과는 매번 일관됐습니다. 현무 -5 6발이 산샤댐 중앙부에 연속 타격하면 댐은 붕괴한다. 시간은 20분에서 40분 사이. 방어망이 완벽하다 해도 고각 낙하 미사일을 막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세 번째 폴더를 열었죠. 한국 측이 만든 구조 파괴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특정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변수들이 산샤댐과 거의 일치했어요. 그들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제 결과와 비교했죠. 오차가 5% 이내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산샤댐이 취약하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들의 무기가 그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위협하지 않았어요. 협상 도구로 쓰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감정을 배제했어요. 오로지 숫자와 그래프만 담았죠. 제목은 대형댐 구조물의 고각 관통 타격 취약성 분석 산샤댐 사례 연구였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방공체계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공개된 자료를 모았죠. 중국의 방공망은 수평 비행 미사일 요격에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순항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막는 거였죠. 그런데 고각 낙하는 달랐습니다. 미사일이 우주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레이더가 포착해도 요격 시간이 극도로 짧았죠. 게다가 종말 속도가 마하 10이 넘으면 기존 요격 미사일로는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산샤댐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세상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모르고 있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50페이지였어요. 데이터, 그래프, 시뮬레이션 결과로 가득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본 연구는 국가 간 갈등 조장이 아니라 수자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실 파악이다. 제임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이틀 뒤 답이 왔어요. 마리안, 이건 완벽해. 반박이 불가능해. 한스와 에밀리도 검토했죠.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들을 차례야. 저는 세계은행 본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도 보냈어요. 국제댐위원회에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들었죠. 사흘 뒤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검증회의를 소집한다는 거였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제 보고서를 평가하겠다고요. 날짜는 한 달 뒤였습니다. 장소는 빈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순이 돋았죠.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습니다.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자리였어요. 이기면 진실이 밝혀지고 지면 경력이 끝나는 거였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옳았으니까요. 데이터가 증명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건네준 진실이 저를 지켜줄 거였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한 달 뒤, 빈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빈 국제회의장은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가 빛났죠. 30여 개국에서 6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댐 안전성, 국방, 수자원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차갑더군요. 중국 대표단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수석 대표는 장웨이 박사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수력공학자예요. 저보다 20살은 많아 보였죠.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산샤댐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어요. 100년 주기 홍수를 견디도록 설계됐고 지진에도 안전합니다. 어떤 외부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떴죠. 모두 완벽한 수치들이었어요. 장웨이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정 국가의 무기 체계를 과대평가한 결과죠.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모두 알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죠. 박수가 나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중국의 힘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안 뒤퐁 박사, 발표해 주시죠. 저는 일어났어요. 단상까지 걸어가는 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죠. 화면이 켜졌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죠. 저는 오늘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무-5의 검증된 성능입니다. 화면에 한국 데이터가 떴어요. 콘크리트 관통 실험 결과였죠. 이 그래프는 실제 야외 시험장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탄두 중량 9톤, 관통 깊이 20m 이상이 실증됐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추정치가 아닙니다. 측정값이에요. 둘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산샤댐 재질과 노후 패턴 분석입니다. 위성 데이터가 보였죠. 지난 5년간 댐 중앙부가 매년 4mm씩 이동했습니다. 이건 구조적 피로 누적의 명확한 증거예요. 장웨이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정상 범위의 변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4mm가 정상이라면
왜 중국 정부 보고서에는 언급이 없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셋째, 충격파 모델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어요. 미사일이 댐을 타격하는 장면이었죠. 물론 컴퓨터 그래픽이었지만 데이터는 진짜였습니다. 6발이 연속 타격하면 댐은 30분 이내에 붕괴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물리 법칙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죠.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중국 방공망 설계의 근본적 빈틈입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수평 비행 미사일 요격률은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고각 낙하 미사일은 30% 이하예요. 레이더 포착 후 요격 시간이 40초 미만이거든요.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저를 비웃던 그 분석가였어요. 박사님, 이 데이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저는 준비된 대답을 했죠. 한국 국방연구원과의 학술 교류 결과입니다. 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공유받았어요. 한국이 직접 제공했단 말입니까?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유엔 사무국 직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왔죠. 그는 사회자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사회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죠. 긴급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스크린에 새 문서가 떴어요. 중국어로 된 공문이었죠. 영문 번역본이 옆에 나타났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산샤댐 전략적 취약성 내부 평가 보고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문건이었어요. 날짜는 작년이었죠. 사회자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산샤댐은 한국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현무-5급 무기 체계는 우리 방공망의 근본적 약점을 공격할 수 있다.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장회의 박사는 창백해졌죠.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위조 문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독일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한스였어요. 장 박사님, 이 문서는 국제정보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됐습니다. 진짜예요. 장회의 박사는 주저앉았죠. 미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뒤퐁 박사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녀가 옳았어요. 영국 분석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제네바에서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프랑스 대표단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뜨거웠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제 보고서를 공식 채택할 것인가? 결과는 58대 2였어요. 중국과 북한만 반대했죠. 저는 이겼습니다. 아니, 진실이 이긴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한다고, 용기 있었다고 말했죠.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여기 없었어요. 서울에 있었죠. 빈에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공항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켰어요. 메시지가 쏟아졌죠. 세계은행 복직 통보, 각국 언론 인터뷰 요청, 학회 초청장까지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제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작성했죠. 받는 사람은 박형수 씨였습니다. 박사님께 빈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보고서가 공식 채택됐어요. 박사님과 김지훈 씨가 주신 자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겸손함이 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리안 뒤퐁. 답장은 이틀 뒤 왔습니다. 짧았어요.
뒤퐁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박형수. 저는 미소 지었죠. 언젠가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어요. NATO는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를 개정했죠.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일본은 긴장했어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산샤댐 주변 방공망을 2배로 증강했죠. 가장 흥미로운 건 미국 반응이었습니다. 펜타곤이 한국 미사일 기술 평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는 동맹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냐고요. 유럽 언론들도 달라졌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조용한 호랑이, 한국의 전략적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죠. 독일 슈피겔은 과소평가된 강국이라고 표현했고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과 유엔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어요. 100페이지가 넘었죠. 데이터와 분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챕터는 달랐어요. 제 생각을 담았죠. 본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힘의 본질은 과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나라는 무기를 들고 세계를 향해 외친다. 우리가 강하다고,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그러나 어떤 나라는 다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센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강도 저렇게 흐르겠구나. 한국은 힘을 숨기고 책임을 선택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타격수단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도 그것으로 위협하지 않았다. 억제만 했을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나는 믿는다.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추가했죠. 이 보고서는 한 나라를 폄하하거나 다른 나라를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산샤댐은 취약하다. 한국은 강하다. 세계는 이 2가지를 모두 알아야 한다. 평화는 무지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되니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판됐어요.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에 배포됐죠. 제 이름이 표지에 있었습니다. 마리안 뒤퐁, 구조공학 박사, 세계은행 수석 컨설턴트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임스가 들어왔어요. 마리안, 축하 저녁 같이 할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센 강변 작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제임스가 물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 직접 보고 싶거든. 그 조용한 강함의 뿌리가 뭔지. 제임스가 미소 지었죠. 좋은 생각이야. 나도 궁금해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멈춰 섰어요. 센강을 내려다봤죠. 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 강은 수천 년을 흘러왔어요. 로마 시대부터 중세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요. 한강도 그렇겠죠.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요. 전쟁을 받고 가난을 받고 기적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흐르고 있겠죠. 멈추지 않고요. 한국처럼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 한강 보기, 연구소 방문하기, 박형수 씨와 커피 마시기.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목록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한국에게도, 세계에게도요. 이제 누구도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작은 나라라고, 약한 나라라고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증명했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과시가 아니라 실력으로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진실과 함께 걷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나라가 있다는 걸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조용하지만 강한 모습을 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